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기능과 구성이고, 좀 길다 싶으시면은 내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면 지방정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로 했을 때 정부가 뭐냐 하는 것과 왜 지방정부냐 하는 문제 오늘 다루도록 하려고 하는데,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손가락이 다 있으신가요? 손 있으세요? 네. 그 손으로, 혹시 손이 부끄러우시면 그냥 머릿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손으로 한번 제가 보이도록 집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집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부끄러우신 분도 많고, 네. 한 번만 크게 다시 그려봐 주실래요? 네. 저렇게 그리는 게 집이죠. 보통,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아무튼 유치원생부터 집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네, 이렇게 그려요. 뭐부터 그려요? 뭐부터요? 혹시 근데 집을 진짜 지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은 건축에 종사하시거나, 혹시? 그러면은 뭐부터 원래 집을 지어요? 맞습니다. 그쵸? 뭐부터 지어요? 기초부터 그려요. 그쵸? 기초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세우고?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붕을 세우는데, 우리는 집 그려봐라 그러면은 뭐부터 그려요? 똑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국가나 정부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국가, 만약에 정부 이렇다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하세요? 뭐부터? 나쁜 놈부터 생각나시죠? 뭐부터 생각나세요? 네, 국회부터 생각하고, 뭐부터 생각해요? 대통령, 청와대 해가지고, 와, 어마어마한 권력들만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는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부터 구성이 될까요? 나부터? 네.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 기초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 할 얘기가 다 했네요.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은 오늘의 핵심은 기초부터 그리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뭐다? 내자. 네, 지방정부다. 이거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은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해볼까 해요. 자치분권이란 뭐냐 하는 부분, 사실은 지난 2시간 동안에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치분권이란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되느냐,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치분권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굉장히 너무 단순해요. 자치분권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너무 단순한데 이제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방은 곧 소멸할 것 같아요. 여기 서천은 지방인가요? 어딘가요? 지방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또는 그 행정 단위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읍면동이라고 했을 때, 읍면동은 다 아시죠? 무슨 우리나라의 읍면동이 한 3,500, 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의 한 30%에서 40%는 향후 한 20년 사이에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추세대로 계속 가자면은. 그래서 지방은 곧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천군은 어떨까요? 서천군 인구 지금 몇 명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 서천군 인구 몇 명? 5만 2천 명 정도 딱 되더라고요. 저도 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6월 기준으로 해서 5만 2천 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2010년에 몇 명이었을까요? 2010년, 딱 한 10년 전쯤에. 정확하시네요. 네, 정확하게 6만 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몇 명 정도 사라졌어요? 네? 네, 8천 명 정도 사라졌죠.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은 서천군, 물론 이대로 쭉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시죠? 10년에 8천 명이나 1만 명 정도 빠진다라고 했을 때 서천군이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생각하기가 좀 끔찍하신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건 그런 현실화에서 들어있다는 거, 굉장히 급박하다. 한 2, 30년 이렇게 되면은 3만, 2만, 만 이러다가 이제 서천군에서 이제 몇 명 안 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굳이 지방정부를 여기다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사실은 자치분권에서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지금도 집 그리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하면은 다 중앙을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들을 다 중앙에서 풀고 있어요. 그쵸? 그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과도한 중앙집권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자, 말을 키우면 어디로 보내요? 이건 잘 아시네요. 그러면 사람 키우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내야 돼요. 이거는 자식들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대학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게, 어디로 보내요? 자꾸? 서울로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전부 다 서울로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 벌려고 해도 사실은 어디로?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돈을 쓰려고 해도 서울로 가야 돼요. 실제로 그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요새. 한 신용카드가 이제 그 신용카드를 어디서 많이 긁느냐 하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수도권에서 몇 % 정도 쓰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정확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네, 이거 어디서 들으셨나? 한 80% 정도는 서울에서 쓰고 있어요. 네, 수도권 근처에서 서울, 경기 지방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다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다? 어디에 다 몰려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 정치도 다 어디서 한다? 서울 정확히 어디서 해요? 맞아요. 정치는 다 여의도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서 하고 있는 게 정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문화예술 이런 거 하잖아요. 가수도 하고. 그러면 그것도 다 어디서 해야 돼요?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게 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갈수록 인구가 서천군 등등의 지방에서는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도나 서울은 지금 좀 정체에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일대로는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한 1,300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1,000명. 그럼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거의 근 2,300, 400 이렇게 다 어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거기서 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가 최근에 와서 정말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쓰고 계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긴 한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가가 코로나 문제, 그러니까 중앙정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무원들 몇 명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중앙 관료들이 이 코로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제가 안 여쭤보죠.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게 있어요.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뭐 경기도 같은 데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서울시도 있고. 사실은 각 지방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이거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면은 질병관리본부 혼자만으로는 이 문제 다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세한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방정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더 힘이 많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한 비율로 했을 때 한 90%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나머지 한 10%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저 두 단어예요.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고 또 하나가 지방정부인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쓸까요?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많이 들어보신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지방정부라는 말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인 내자 지방정부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는 굳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법적으로 쓰고 있고 공식적인 용어도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법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 했을 때 지방정부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화나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 지방자치단체라면 좀 말도 길고 말이 어렵죠.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말 자체가 온데가 있어요, 사실. 네, 다 하시고 계시네. 예습을 하셨나? 어디서 온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도 오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기본으로 하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일본에도 뭐가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본에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 말이죠. 지방 공공단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나오고 있는 지방공공단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방공공단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말을 바꿔가지고 자치 이렇게 하고 단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왔다? 일본에서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다지 이렇게 주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단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서청군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뭐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다 뭐다? 단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체.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놀랍게도 단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말은 너희들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이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그 회사 같은 것도 그냥 법인이에요. 회사도 그냥 일반적인 단체이고, 근데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좀 특수하고 공공적인 단체이고, 그것과 근데 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 정부에 비하면 단체는 자율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지금 이제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하고 지방정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우리나라 법에서 다 없애자, 그리고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이제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법을 바꾸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이제 없애고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지방정부의 뜻인데, 요 말은 지금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익혀두시고 요 다음 그림을 보고 한번 이 말에 대해서, 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 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림이에요. 오늘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자치분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맨 위에 노란색으로 뭐가 있어요? 자치권이 있죠. 그럼 저 자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치권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왼쪽에 지금 보시고 계신 왼쪽에 주민 또는 국민이죠. 그런데 그 국민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권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주권자 누구예요? 네? 국민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나라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거? 네? 투표권자. 투표권자이시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권자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헌법의 제 1조 2항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그거는 또 확실하게 아시네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초등학교부터 배우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주권 재민의 사상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저 자치권도 원래 누구 거냐 하는 게 중요해요. 저 자치권, 다시 얘기하면은 입법을 할 수 있고 행정을 할 수 있고 또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다? 누구다? 이게 사실 중요해요. 누구다? 국민이다. 이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말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말 같은데 순간순간 까먹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에서 종종 드러나는데 국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그거는 아시는군요. 이승만의 성이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해놓고도 그러네요. 이승만 대통령의 성이 뭐예요? 네,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생겨났어요? 임진왜란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몇 년도에 생겨났어요? 1919년 설이 있고 1948년 설이 있고 45년 설이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생겨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만약에 1948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 1948년이에요. 1948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지금 내가 살아온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948년이라 그러면 3년 전에 뭐였어요? 해방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45년, 48년 사이는 뭐였어요? 네? 미군정이었죠. 그쵸? 미군이 우리나라 다스렸어요. 45년에서 몇 년? 1900? 그 앞으로 가보세요. 1919년? 19년일 수도 있고 1910년에 뭐 있었어요? 한일합방 같은 게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누가 다스렸어요? 네? 일본이 다스렸어요. 그리고는 그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그러면 어디예요? 대한제국이었어. 그 앞으로만 한번 가주세요. 조선이 있었죠. 더 앞으로 그만 갈까요? 그 앞에는 고려가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었던 길을. 그러면은 고려, 조선, 뭐였어요? 대한제국, 일제, 그 다음이 미군정 있고, 그리고는 48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주권자는 고려시대는 왕이었죠. 조선시대도 왕이었고, 대한제국 때는 황제였고, 일제 때는 일본 총독이었죠. 미군정 때는 미군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권을 행사하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48년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뭔가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였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왕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다시 한번 갈게요. 미군정은 우리 아니었다. 조선 총독 우리나라 아니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누가? 성씨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씨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성씨가 이씨다. 그러니까 김씨나 장씨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다? 우리나라가 아직 왕조가 다 심정적으로 왕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시작을 했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사실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랑은 다른 초월해 있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은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냥 공무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망고불면의 주권은 다 누가 가지고 있다?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은 자치분권이든 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뭐 어떤 원리도 사실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저 원리를 깨치지 못하면, 근데 아직 한 70년 동안 이 원리를 잘 깨치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쫓아냈던 역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놓치시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검찰하고, 뉴스 혹시 보셨어요? 검찰하고 지금 그 법무부하고 굉장히 큰 싸움이 지금 벌어져 있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게 제가 조금 이따도 이 사법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판사나 검사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판사 검사 어떻게 돼요? 판사 검사? 대개 이제 사법권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판사나 검사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판사나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한번 크게. 아직까지 사법시대를 살고 계시네. 지금은 사법시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판사 검사가 되려면은 제일 처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일단 이게 좀 놀라운 건데,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법대를 꼭 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뭐 해야 돼? 어딜 가야 돼요? 로스쿨을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네,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이게 3년 과정인데 이 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에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뭘 나와야 된다? 그렇죠. 대학을 나오고 어디 들어가요?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과정을 이수하면은 바로 다 판검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시험 봐야 돼요. 무슨 시험 봐야 돼요? 사법시험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봐야 돼요. 지금은 변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검사가 되려면 높은 성적을 받아서 임용이 돼야 돼요. 거기서 뽑아줘야 돼요. 그게 판검사가 되는 길이고 사법권을 담당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자치권의 한 내용인 이 사법권이 조금 특수한데,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입법권하고 행정권은 선거하고 관련이 깊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가에서 입법권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국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국회는 누구로 구성이 돼요?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아요? 국회의장을 뽑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정수가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300명이에요. 세종시가 있기 전에는 299명이었다가 세종시 들어오면서 300으로 바뀌었어요. 임기는 몇 년이에요? 국회의원 임기? 4년입니다. 입법권은 국회 쪽으로 얘기만 하면 정수 300에 임기 4년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행사를 해요. 국회의원 누가 뽑으세요?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아요. 자, 행정권은 누가 행사를 해요?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을 누가 지휘해요? 누가 지휘해요? 대통령이 위에서 지휘를 하고 있죠. 그럼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법권은 누가 그러면은 행사를 해요? 일단은 법관이 행사를 해요. 법관이. 그렇죠. 법원에 있는 법관이. 그런데 아까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관을 선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법관 선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대법원장 선거 가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신 적 없으시죠? 검사는 정확하게 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는 사법권에 속해 있을까요? 행정권에 속해 있을까요? 네? 검사는 어디 소속이에요? 사법권에 속해 있으려면은 어디 소속이어야 돼요? 법원 소속이어야 되는데 법원 소속은 아닌데? 그럼 어디 소속이에요? 응? 맞아요.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의 외청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법무부에 속해 있는 거고 법무부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행정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헷갈리는데 검사 자꾸 판검사 이렇게 하니까 판사하고 검사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판사하고 검사는 엄연히 소속도 다르고 성질도 아예 달라요. 하나는 행정권에 속해 있고 하나는 사법권에 속해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사법권과 그 사법권 주위에 있는 어떤 조직의 사람들을 주권자인 국민이 뽑냐 안 뽑냐 하는 거예요. 선거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 있죠. 그러면은 왜 자꾸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왜 그래요? 주기적으로 임기를 정하고 만약에 잘하면 더 하라고 하고 못하면 너 내려와 하고 안 뽑아주면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법권 쪽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게 맞아요. 사법권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고 사법 뭐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정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 거는 크게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어떤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잘 하면 좋은데 자기들만의 왕국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뭘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냐 하면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법농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법농단? 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정치적인 문제라 그렇긴 한데 이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 법원에게 뭐 줘? 어떤 거를 줘? 그러면 재판을 잘 봐줄게. 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 잘해줄 테니까 뭔가를 줘봐. 이렇게 하는 거는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옳지 않아요. 근데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뭔 딜을 했어. 사실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다 처벌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는 사실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 문제에서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법권 부분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거를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치권이 크게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입법권을 행사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누군가를 세워두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정부인 거죠. 정부. 그래서 이 입법권을 원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 이 말 위임한 거예요. 지방 정부에. 그래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위임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뜯어보면 좋겠는데, 지방 정부를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 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일정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구. 이거는 제 말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틀린 말 같아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첫 문장부터 틀렸어요. 첫 단어부터. 네, 자치권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여기서는 국가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누구로부터 받았다? 중앙정부? 국민으로 받았다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렇죠? 국민으로 맡은 자치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맞고, 국가 내 일정한 지리적 범위, 여기까지 다 맞는 것 같아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근데 뭐가 틀린 말 같으세요? 공공 단체 이렇게 되면은 자율권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저런 지방 정부 이런 말들은 조금 다시 새겨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 헌법을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헌법, 우리나라 헌법이 혹시 헌법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헌법을 읽어보셨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다. 혹시? 안 읽어보셨어요? 혹시?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보면 요런 A4로 이거보다 더 짧아요. 한 이걸로 뽑으면은 7장에서 6장에서 7장 정도 나오는 굉장히 짧은 문서예요. 그리고 총 몇 조로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총 몇 조? 이게 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법문이. 총 몇 조? 130조 정도 되어 있어요. 130조로. 그러니까 그냥 문장이에요. 문장. 그래서 130조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짧은 문서입니다. 헌법을 아예 그러면은 잘 안 보셨으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지금 헌법 제정이 몇 년도에 됐다? 네? 1948년이죠. 1948년. 몇 월 며칠에 제정됐을까요? 7월 17일. 자신 있으시네요. 그렇죠? 7월 10일 자신 있으세요? 왜 자신 있으세요? 제헌절이 그때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여쭤봤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됐다? 몇 년도에 제정됐다? 몇 월 며칠에 제정됐다? 7월 17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7월 12일이에요. 1948년 7월 12일. 그런데 그럼 왜 제헌절이 17일이에요? 곧 다가오네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공포한 날이 7월 17일이에요. 그러면은 1948년이면 굉장히 바쁜 시절 나날들이었어요. 7월 요맘때쯤에. 근데 왜 12일 날 국회에서 제정을 해놓고 왜 공포를 며칠을 미뤘을까요? 7월 17일로. 왜 미뤘을까요? 며칠 미뤘거든요. 바쁜데. 혹시 7월 17일이 조금 특수한 날이어서 그래. 그 날 자체가 7월 17일이라는 날 자체가 좀 특수해요. 그날 좋은 날이에요. 사실은 그날 진짜 좋은 날인데 뭔가 기념할 만한 날이고 그래서 7월 17일로 미뤘어요. 네, 이렇게 가면 요 날이에요. 요 날이 언제예요? 조선왕조 창건일이 7월 17일이에요.
1392년 7월 17일이 조선왕조 창건일이라니까요. 네, 조선왕조 창건일이라 그거를 맞춘 그 날짜를 맞추느라고 12일을 제정을 해놓고 공포를 17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왕조를 완전히 다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인식상으로도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첫 개헌은 몇 년도에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헌법을 이렇게 바꿔왔거든요. 굉장히 자주 바꿨어요. 처음 헌법을 개정한 연도가 1900 몇 년도에 재헌? 1948년에 재헌했고 1차 개헌이 1950,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52년 맞습니다. 1952년에 1차 개헌을 했어요. 근데 1952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좀 이상해요. 연도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개헌을 했는데 1952년에 1차 개헌을 했어요. 52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전쟁 중에 지금 임시 수도가 더 어디로 가 있어요? 부산으로 가 있어요. 근데 부산에서 정부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지휘하라는 정부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헌법을 개정하고 있었어요. 헌법을 왜 개정했을까요? 왜 52년에 전쟁하기도 바쁜데 자기들끼리 헌법을 개정하고 있었어? 치면은 도망가서 네. 외국에 나가서 네. 임시정부를 임시정부를 구성하려고 새로운 이론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재헌 때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어요? 네, 간선으로 뽑았어요. 놀랍게도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그때 당시 헌법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야 돼요?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국회에서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다수당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은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아야 될 텐데 그 앞에 선거에서 이승만의 당이 국회 다수당이 됐을까요? 소수당이 됐을까요? 소수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은 국회에서 이승만을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주면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승만은 무슨 아이디어를 꺼낸 거예요? 뭘 바꾸자? 헌법을 바꾸자. 뭘로 바꾸자? 뭘로?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꾸자.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자기를 이씨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은 누구다? 이 박사밖에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꾼 거예요? 헌법을 바꿔서 직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첫 개헌부터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쵸? 52년. 이게 그 유명한 발췌개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개헌 과정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했냐면 부산에서 그때 당시로는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국회로 출근했나 봐요. 근데 너희들 국회 오지 마라 해가지고 그 국회 통근버스를 통째로 뜨더라고요. 지게차 같은 걸로 떠가지고 너희들 국회 오지 마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데리고 가서 억류시키더라고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2차 개헌도 너무 기가 막혀요. 2차 개헌. 2차 개헌은 2년 있다가 1954년에 하는데 이 개헌이 뭐예요? 이 개헌이?
네? 헌법이요? 헌법 개헌인데, 네. 혹시 4.4.5입 개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국회 정족수가 135.333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35.3333 나오면은 몇 명이 되어야 돼요? 법으로는? 130? 네? 135가 네? 네. 135여야 되는데 이 놀랍게도 이자들이 이 한 표가 부족했어요. 한 표가 의결 정족수의 한 표가 부족이 나가지고 그 산수에 보면 4.4.5입이라는 게 뭐예요? 4는 버리고 5는 이 논리를 대려고 그때 당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학계에는 4.4.5입이라는 이 공식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넘어간 게 된 거예요. 그 개헌도 사실은 이승만 정권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개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마지막으로 쉬기 전에 요거 하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위에 개헌을 몇 번 했어요? 총 마지막 개헌이 몇 년도예요? 1987년이에요. 7년. 그때가 몇 차 개헌? 그때가 9차 개헌이었어요. 9차 개헌. 그리고 그 헌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987년 개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가장 장수한 헌법이에요. 그 전까지는 52년에 개헌했다가 54년에 개헌했으니까 그때 당시 생명은 2년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헌법은 굉장히 장수한 헌법이고, 만약에 다음 개헌이 있으면은 그게 몇 차 개헌? 네, 10차 개헌이고, 이 10차 개헌 때는 오늘 말씀드리게 될 요 지방 분권이나 자치 분권의 문제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예습 삼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례 개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국민의 뜻이 반영돼 본 적은 잘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60년 헌법 때 이승만 정권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잠깐 국민의 뜻이 반영된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짧게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사 정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계신 헌법도 87년 헌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도 물론 그때 당시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개헌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10차 헌법 때는 꼭 우리나라 국민들의 뜻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 헌법은 과연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그 130개 조항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조항이 130개 조항 중에 몇 개나 될까 한번 보시자는 거죠. 몇 개가 될 것 같으세요? 130개 중에? 놀랍게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조항하고 또 다른 조항, 그래서 2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에서의 조항 자체가 너무 작다. 그리고는 전부 다 그 나머지 조항들은 다 뭐와 관련돼 있느냐 했을 때 여의도와 그 다음에 광화문 위에 있는 청와대와 관련돼 있는, 대통령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 그것도 다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에 있거나 서초동에 그 최고 법원들이 다 있는 그런 식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 2개 조항, 그러면 이 2개 조항이라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라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에 무슨 말이 보이세요? 이제
뭐가 좀 어떤 단어가 좀 거슬리시면 제일 좋아요. 지방자치 단체라는 말이 거슬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말 자체가 그렇게 기원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건너온 말이고 또한 지방 정부라는 말에 비해서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하나 둘 셋. 네, 이 말을 이제 정리를 해서 지방 자치 사무를 할 수 있고 재정 자치 기능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치 입법을 할 수 있다. 뭐가? 지방 자치 단체가. 그래서 헌법에서는 일단 1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문장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문장에서 사실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좀 일찍 끝내볼게요. 맞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뭐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헌법을 읽고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최고법이에요. 근데 그 최고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는 너희들이 스스로 자치에 관해서 입법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 범위가 뭐예요? 법령이에요. 법령은 뭐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법률과 시행령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자,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어디에 있어요? 국회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서울 어디? 여의도에서 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서천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서천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테두리 안에 있어라? 그렇죠. 국회 테두리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거. 령 했을 때 령은 누가 만들어요? 명령?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러면 대통령령 같은 거. 그러면은 대통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령에서 법률,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 뭐가 있겠어요?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아까 아침에 일본법 한번 보시면서 그거 한번 보시자고 했죠. 그 법률의 이름이 뭐였어요? 지방자치법이었고 그 법도 법률이에요.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아이들을 키우세요? 아이들을? 아이? 조금 몇 살이에요? 하나는 졸업했고요. 네. 지금 3학년인데 졸업해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방과후 교사하고 방과후 교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걔가 이제 서울로 가겠다 해가지고 난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독립을. 그래서 난 스스로 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스스로 가서 산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몇 시에 일어날지 자기가 결정하고 몇 시에 잘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몇 시에 자요? 새벽 4시에 자서 아마 12시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치를 하는 게 진정한 자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 내가 너의 자치를 보장해 주겠어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상시간,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다 정해주고 몇 시에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안 자면 뭐 하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벌 줘요? 독립한 자식을 벌 주는 방법. 그렇죠. 돈을 끊는 방법이, 만약에 자식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해보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돼요? 돈을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완벽하게 통치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를 어디가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가 완전하게 통치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해요? 몇 시에 일어나라, 몇 시에 자라, 몇 시에 밥 먹어라.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안 줘요. 예산을 안 주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는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뭐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네, 로비를 하기 시작해요. 로비를. 어떻게 로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비를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죠. 여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이제 갖은 로비를 하는 거고, 다음번에 안 뽑아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헌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이 이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요 부분을 가장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10차 헌법 때는 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뭐부터? 네, 요거를 다시 손봐야 돼요. 저거를 손보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말을 듣게 되고 거기에 계속해서 길들여지는 방식으로밖에 지방정부가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그림은 아까치 여기에 국민 주권 있었고 자치권 있었고 입법, 행정, 사법 있었죠. 그거를 옆으로 뉘어놓은 거예요. 자치 입법권은 방금 보셨던 대로 117조 제1항 방금 보셨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치 행정권은 자치 조직 행정 재정 계획인데 재정은 아마 따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비율이 있어요. 재정과 관련돼서. 그래서 중앙에서의 몫과 지방정부의 몫이 어느 정도는 지금 비율로 나눠져 있는데 몇 대 몇? 몇 대 몇 정도로 중앙이 몇, 지방이 몇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찍어주세요. 7대 3 비슷하게 찍으셨어요. 네, 8대 2 정도 돼요. 8대 2.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2, 중앙정부에서 8 정도를 관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서천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아랫단위로 많이 내려갈수록 비율은 더 적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고 있는 건데 지방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교부금 같은 걸 이제 많이 받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할자치라고 불러요. 이할자치. 자치가 2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원은 제가 물음표를 얘기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그나마 그것도 뽑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자치법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충남 같은 경우에도 충남법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지방법원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중앙에 속해 있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치법원 아직 좀 멀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조직인데 이거예요. 지방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답을 하기가 답하는 게 좀 개면적인 좀 측면이 있어요. 좀 창피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방 조직은 요 다음에 보실 것처럼
네, 획일적인데 아까 지금 117조를 한번 보셨죠? 1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2항은 좀 제대로 돼 있나 이제 보면은 보려고 해요. 그런데 2항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만약에 이걸 딱 읽으시고 야 이거는 이제 진짜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뭘로 정하고 있어요?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누가 정해요? 국회가 정해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누가 정해요? 국회에서 정해요. 국회는 뭘로 구성된다? 300명, 임기 4년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이 똑같아요. 놀랍게도.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가 이건데, 이게 전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국인데, 요 그림 한번 좀 이해를 해 보시죠. 요것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 지방정부의 이 틀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사각형은 자치단체예요. 다시. 사각형은 뭐다? 자치단체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냥 행정기구예요. 행정.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동그라미는 그냥 행정단이다. 그리고 사각형은 자치단체다. 이렇게. 그럼 자치단체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건 네모칸이 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맨 위에 가장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 5개가 있죠. 일단은 제일 먼저 서천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제일 위쪽으로 해서 도에 속해 있죠. 충남. 총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도. 강원도, 의도, 경기도 몇 개 있어요? 잘 보시면은 앞에 답이 써 있어요. 조그맣게. 몇 개? 네? 8개 있죠. 그래서 그 8개 중에 하나이죠. 그 도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가 있을 수 있거나 군이 있을 수가 있죠. 시와 군은 대개는 어떻게 갈려요? 시하고 군은 인구 대개는 시하고 군이 이제 도시화 정도로 많이 갈리는데 지금은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서천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도 밑에 군 여기에 속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시도 있을 수 있나요? 도 밑에 충남 무슨 시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천안시, 아산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시 밑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구가 있을 수 있죠. 그 밑에 동도 있을 수 있고 면, 리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 밑에 들어있는 구나 동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시 밑에 들어있는 여기에 구청장이 있죠. 시 밑에. 대표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혹시 아세요? 팔달구. 그럼 팔당구 구청장은 선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자치단체만 선거를 하니까. 그럼 거기 구청장은 뭐 해요? 어떻게 구청장이 돼요? 임명해요, 임명. 네, 임명합니다. 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군은 이제 군수가 있고, 광역시 우리나라 몇 개예요? 답은 써 있어요? 6개 있습니다. 근데 광역시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치구. 여기 구는 여기 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네모칸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뭐예요? 자치단체예요. 선거해요, 안 해요? 선거한다. 여기는 구청장이 있고 구의회도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광역시 밑에 구 대표적으로 대전 광역시 뭐
서구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광역시 밑에 무슨 광역시 밑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군도 있을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 군. 그렇죠. 대구도 있죠. 대구 달서군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인천광역시도 옹진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대전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전은 군이 없죠. 없죠. 광주광역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자, 맨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특별시 몇 개예요? 한 개죠.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은 특별하게 뭐밖에 없어요? 자치구들 다 있죠. 그래서 제일 비싼 구, 뭐 서초구, 강남구, 뭐 용산구 하는 것들 다 자치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특별자치시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네, 세종이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일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주도 할 수도 있으시지만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주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퀴즈 한 개만 낼게요. 제주도는 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제주도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한 번씩 가보셨나요? 제주도 자치단체 몇 개예요? 두 개. 어디요? 어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디에 내려요? 제주시라는 자치단체에 내려서 서귀포시를 놀러 가십니까? 맞아요? 앞에 그림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제주도는 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뭐밖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어요. 자치단체가.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그렇죠. 행정구예요. 행정구.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임명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좀 아무튼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와 이 행정구로 행정기관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특별히 자치단체는 2층으로 되어 있죠. 하나 제일 위에가 이거를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고 그 밑에가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방정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초정부, 광역정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놀랍게도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랑 광역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각형처럼 생겨 있는 데는 다 그 조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똑같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냐면 중앙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여의도 국회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있는 정부로 구성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법을 해요. 그렇죠? 입법한 법을 누가 집행을 해요? 집행부인 정부가 대통령을 두고 정부가 집행을 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거를 각각 따로 하죠. 총선하고 대선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양자 국회와 정부가 나눠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기관 분립형이라고 불러요. 기관 분립,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모든 우리나라는 요게 보시듯이 자치단체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어떻게 정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을 찍고 있어요. 다 똑같이. 그래서 자치단체가 똑같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크게 문제냐 하는 건데,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5만인 서천군하고 1000만인 서울시가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지휘부의, 지도부의 조직이 같다는 거예요. 인구의 규모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200배가 넘는데, 조직은 형태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기축구회 하세요, 혹시? 무슨 단체 같은 거 하시죠? 단체 이렇게 가입 같은 거 하시면. 그러면 조기축구회에서 만약에 지도부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조기축구회에서 그 지도부 조직을 하는 방식이 따로 있겠죠. 소규모로 해가지고 발 빠르신 분들이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전략부장 뭐 이런 거 해서 막 뽑으실 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뽑으실 건데,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냥 악기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지도부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단체장이 있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굳이 거기서 조례를 만들고 단체가 뭔가를 하게 하고 하는 이 이상한 방식들을 다 똑같이 하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모델을 지방정부에 그대로 그냥 혹시 미니어처라고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도 지방정부를 조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의원 내각제예요? 혹시 상식상? 네,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소규모 대통령제예요, 사실. 그러면 의원 내각제, 혹시 내각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원 내각제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해요? 네, 일본이 대표적이에요. 뭐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옆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죠. 또 의원 내각제에 모국이 있어요. 영국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국식이나 일본식의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나라를 조직해내요? 거기는 대선을 따로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네. 총선을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거기서 다수당이 나오면 그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총리가 어떻게 해요?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의원 내각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한 번 해요. 우리나라는 2번 하고. 그러면 이 방식을 지방정부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단체장 같이 뽑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의회를 뽑고 거기서 다수를 차지하는 우두머리가 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식도 있을 수 있냐, 아주 소규모 같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주민총회 같은 방식을 할 수도 있어요. 주민총회. 소규모면 주민총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조직 방식들을 택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된다? 법만 바꿔서 안 돼요. 헌법도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의회가 매니저를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가면은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매니저가 일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방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데가 절반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40조인데 굉장히 짧게 되어 있죠. 굉장히 뭐 슬슬 잠이 오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굉장히 짧으니까 40조 하나 둘 셋. 입법권은 어디에 속해요? 입법권은 어디에 속해요?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의를 따라오셨으면 저 말이 너무 당연한 말 같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읽히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읽히실 수도 있냐면, 잘못됐구나, 아니면은 뭔가 빠져있다, 이렇게 읽히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나라 헌법 40조를. 뭐가 좀 빠져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입법권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어디에 있어요, 다시? 여의도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만 뭘 할 수 있다? 입법을 할 수 있다처럼 읽히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저 헌법 조항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쯤에 그림 하나 제가 꼭 기억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 그 그림에 따르면은 요거는 아주 작은 부분들, 아주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입법권은 누구한테 속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국민 또는 주민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밑에 개정한다면 한 거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개헌 얘기가,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제한된 이제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지금 헌법은 아니고 개정한다면 저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은 속한다라고 해놓고, 국민과 주민은 입법권을 직접 또는 국회나 어디에?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행한다. 40조보다는 이 밑에 게 훨씬 더 낫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단순하게 잘라먹는 것보다는 입법권은 단순히 국회에 속한다라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원래 입법권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그 입법권을 우리가 직접 막 행사하는 게 힘드니까 누구한테? 내가 할 수도 있다.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또는 국회나 어디에? 지방의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 여기서 요 말, 직접이라는 말 한번 유념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직접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뭐 청와대 막 게시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청원도 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된 입법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청와대에서 10만 정도 넘어가면은 거기에 그냥 답을 할 뿐이에요. 그거는 받아주겠어, 아니면은 그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만약에 직접 국민이 입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 입법을 하고 싶죠. 그러면은 이렇게 문서를 A4 박스를 여러 개 박스 사가지고 서명판을 돌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10만 명이면 10만 명,
아니면 20만 명이 하면 서명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국회에다가 제출하면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하는 게 직접 국민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국민 발안제라고 불러요. 국민 발안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발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저 헌법 40조 때문에 그래요. 입법권은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안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건 확실하게 아시네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야 돼요, 몇 명? 어떻게 아세요? 훌륭하시네, 정말. 1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없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 10명도 모으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는 국회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막 11대 7이다, 18대 빵이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국회 내부의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국회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누구도 발안을 할 수 있어요. 행정부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반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법률안 제출권은 누구와 누구만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과 위원회 그리고 대통령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까지 더하자? 뭐까지? 국민까지 더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10차 헌법 개정의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잘 될지는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직접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좀 반감이 있어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만약에 국민도 할 수 있고 지방의회도 입법을 할 수 있고 중앙의회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부분 우리나라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지방의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좀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방 같은 경우는 우리 서천군에서 우리는 자주국방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막 우리가 군대 만들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국 단위로 뭐 국가 치안 같은 게 필요하면 그때는 국가가 할 수 있고 외교도 사실 중앙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좀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각각 배타적인 입법권을 갖고 만약에 중간에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상하실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국회가 제정하고 있는 법률과 좀 충돌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순되고 있는 법을 우리 서천군 의회에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은 못 만들어요. 아까 지금 117조 1항을 보셨기 때문에. 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해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디어에 따르면은 지방정부가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권과 좀 충돌할 수 있는 영역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많이 해요. 독일이라든지 요 위에 써놨죠. 스위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도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방의회에서 다시 얘기하면 군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법률들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사실 드린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법을 바꾼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근데 이거 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말을 듣고 왔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집에 돌아가시다 보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실 거냐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이 누구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점점 화가 나실 수도 있으세요. 왜? 지방의회 의원의 좀 자질이 어때요? 물론 국회의원의 자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도 신문기사 같은 데 나온 거 보시면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뭐 지방의회 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뭐 재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느니 뭐 어떤 뭐 그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법률을 만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법률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집에 나오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법률이에요. 지금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이거 전부 다 법으로 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너 격리야 라고 하면은 그 격리 다 뭘로 하냐면은 법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사실은 제약할 수 있는 게 법률이에요.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자가격리 해가지고 만약에 나오면은 뭐 발치 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법률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법률로 뭐 또 할 수 있냐면 돈도 뺏어가요. 세금 걷어가요. 그렇죠? 조세 법률주의라 해서 세금은 다른 걸로는 못 뺏어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뭘로만 할 수 있어요? 뭘로? 법률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맡길 수 있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내가 집 밖에 자유롭게 나가 다닐 수 있고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믿으세요? 혹시? 믿으세요? 믿으면 좋아요. 근데 신뢰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이토록 우리 가까이에는 지방의회 의원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제 거꾸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한 200km 정도 넘게 떨어져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토록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거의 모든 물론 말씀드릴게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하도록 놔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우리 곁에 우리가 뽑아 놓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있거니와 신뢰조차 보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비극은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그마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뭐만도 믿지 않으시냐면 국회의원들마저도 이제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 300명. 정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제 욕먹을 각오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한 500명 정도 늘려보시면 어떠세요?
500명 정도. 아, 상관없으세요? 줄이고 이게 원래 일반적인 답변인데 왜 줄이고 싶으세요? 국회 왜 줄이고 싶으세요? 세금? 별로 일은 않고 네. 빈둥빈둥하게 아,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일을 안 하는 사람 안 빠졌으니까 그런 거지. 네. 예를 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별로 하는 일은 없어 보이는데 돈은 세비는 많이 걷어가고 괜히 유세 떨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는 틈만 나면 싸우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래요. 우리나라 그 48년 헌법 때 국회 정수를 몇 명 정도로 정했었냐면 200으로 정했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리고 그게 200명 그래서 최저선은 200인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그때 당시로는 남북을 다 합쳐서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2,000명에 200명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설계할 때, 우리나라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3,000명 했을 때는 몇 명 정도? 300명 정도. 우리나라 지금 몇 명? 5,000명이니까 사실은 헌법적인 디자인에 따르면 500명 정도가 적정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도 못 늘려요. 한 명도.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신뢰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차라리 우리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조금 더 신뢰를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좀 이상한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맞춰볼까 해요. 지방의회 의원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장들, 그러니까 군수님, 시장님, 그 다음에 뭐 도지사 또는 지방의회 의원 이런 분들이 지방 지역의 이익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을 때 굉장히 좀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나라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의 이익들을 최대한 지방정부에 반영하자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목표인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충남도지사를 하려면 일단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군수를 해야 돼. 그럼 군수부터 할까요? 군수를 하려면은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당 활동을 받아야 돼요. 당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뭘 받아야 돼요? 공천을 받아야 돼요. 당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은 쉽게 지방의회 의원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지역 정당일까요? 중앙 정당일까요? 중앙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정당법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중앙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역 정당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천 주민 복리 후생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려면 놀랍게도 서울에다가 중앙당을 만들어야 돼요. 서천 지역당을 만들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못 만들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역 정당을 못 만들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밖에 없다? 중앙 정당밖에 없다. 그 당의 이름이 우리나라 큰 당, 미통당과 더불어민주당, 쉽게 얘기하면 통합당과 민주당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큰 정당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면은 어디에다가 일단 잘 보여야 돼요? 미통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당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가장 줄을 잘 쓰려면
일단은 지방에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국회로 가려면 국회 서천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서천에서 지금 내가 뿌리를 두고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지역위원회나 활동을 해야 열심히 해야 할 테고 그러려면은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열심히 소통도 하고 일도 많이 도와드려야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을 키우려고 그럴까요? 안 키우려고 할까요? 왜 안 키우려고 할까요? 만약에 키우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의 경쟁자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은 하게 하는데 정치적으로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역의회 의원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평생 지역 문제들에 천착을 하고 계속해서 여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에 가서 300명 안에 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아는 도지사들, 뭐 시장들, 이 다 뭐예요?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박원순, 이재명, 꼭 다 이름을 거명하진 않을게요. 원희룡, 이런 분들 다 뭐예요?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이세요. 다시 얘기하면 강원도지사, 심지어 제주도지사도 다 잠재적인 대선 후보고, 그분들 다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방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말씀드린 건데, 지방에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되려고 해도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야 된다. 그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게 일단은 지방자치에서의 1순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문제가 혹시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